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본부의 모습을 드러낸 당시 대통령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 이른바 그 7시간에 관한 숱한 의혹의 그 출발이 됐던 말이기도 했죠.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미스터리한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대통령은 그날 배가 다 뒤집어질 때까지도 침실에 있었고 보고는 물론 TV 뉴스마저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시간은 아직 취침 중 혹은 휴식 중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 평일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1, 2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그 비밀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미국 현지 반응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국과 일본 현지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베이징 현지에 계신 중국정법대학교 문희련 교수 연결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황사가 많고요. 네. 또 이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굉장히 뿌옇습니다. 베이징도 요 며칠 계속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요? 예, 어제가 아주 극심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PM2.5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초미세먼지인데요. 수치가 500을 넘어가지고 모두들 전부 다 외출을 금지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서울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김정은이 그 중국에 왔다는 소식 듣고 베이징에서 이제 직접 들으셨는데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전격적인 방문이기도 했고 또 시기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택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남북한 정상회담이 곧 열리잖아요. 네. 바로 근데 그 다음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의 그 방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도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관측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김여정 부부장이 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 문희련 교수께서는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왔겠다 이렇게 좀 직감을 하셨는지요? 뭐 처음에는 워낙 그 보안을 너무 중국 당국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김정은이라고 거의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인민대당에서 나오는 그 차량도 생리라든가 이런 게 특히 이제 그 숙소인 조대 부근의 그 보안 강화라든가 이 조치가 나왔거든요. 우리 네. 네이버에 그 SMS에 뜨고 그랬는데요. 그런 정도의 그 프로토콜, 그러니까 의전의 애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네. 이제 밤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의전을 보면서 이건 김정은 네네. 위원장이 맞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셨군요. 네네.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 비핵화를 위해서 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바로 그 점이 이제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단계적이라고 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원샷, 즉 일괄 타결로 해결하자는 그런 방식은 안 되고, 네. 이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핵 폐기를 한다 하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네. 하되, 그렇다고 북한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미국도 동시에 취하라. 그래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하게 되면 비핵화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과 네. 미국, 북미 간의 관계가 되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취한다면 네. 이제 한국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러면은 결국 중국은 빠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이 이번에 이제 양국 간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문에 나온 그
행간에 있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는 남북한 회담을 하고 네. 미국과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하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소통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회담의 주체는 협상의 주체는 남북한과 미국. 그러니까 3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미고 그 안에 이제 중재자로 한국을 두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도 강화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블에는 직접 중국은 안 올라온다. 이제 올라올 수 없다. 혹은 올라오는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의 주체는 될 수 없고, 지금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협상의 주체는 지금 북미가 플러스 중재자로 한국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협상이 잘 진행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추인을 해야 되고, 근데 정전협정을 갖다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때는 이제 그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중국이 끼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아니면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조바심을 내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제 방중을 제의를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 국면이 급속하게 전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전되고 있는 거죠. 이 정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볼 때 제때 시진핑 주석에게 그 상황을 좀 통보해야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네. 뉘앙스가 좀 묘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마치 이제 이게 북한이 아주 무릎을 꿇고 중국한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그러니까 정리로 보거나 도의상으로 볼 때 지금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내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가 지금 우리가 중국과 무슨 조약이라든지 상호 우호 협력 및 원조 조약이라고 이제 동맹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맹 조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지금 다급해하고 조급해하는 걸 알고 있으니 네. 이거를 우리가 중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왔다.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뉘앙스가 미묘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트럼프 방중 때와 버금가는 환대를 중국 측이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3시간 동안 근 3시간 동안 인민대회당에서 이른바 이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배석한 가운데 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3시간을 머물렀는데 어차피 의장대에 사일도 했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어디 공연 관람을 빼면 네. 실제로 회담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보이고요. 네. 또 이게 순차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서로 다 준비해온 이야기를 그냥 읽고 끝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의전은 굉장히 중국에서 환대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베이징에서 정법대학교 문희련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이 북중회담에 대한 일본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본 현지에 계시는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형입니다. 일본이 상당히 충격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아베 총리는 사실 이 문제라기보다요.
그 자기 친구들이 관련된, 가족이 관련된 그 사학 스캔들이죠. 그 네. 비리, 이것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린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 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 언론의 일면 토분 역시 전부 그 아베 총리의 이제 처신에 관한 그거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뭐 첫 번째는 다 총리의 이제 진퇴에 관한 문제니까 그게 네. 문제고, 그다음에 뭐 예산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북한하고 중국 관계 진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그 북한하고 중국 간의 접촉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나왔다는 뭐 그런 뜻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실은 벌써 한 열흘 전부터 아베 총리도 뭐 일북 순회회담이 어쩌고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실제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처 그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신경 쓸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아베로스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워낙 그 중국이나 북한이 그 비밀주의 외교로 이제 그 쇼킹한 이런 걸 연출하니까, 네. 그게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만은 어차피 중국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재팬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팬 패싱은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일본에 협력할 거로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문제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일본 어깨 너머로 일본을 제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4월 18일에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남북회담 전에.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은 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본 언론의 이 분석이나 시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본 언론에서는 워낙 쇼킹하게 뉴스가 전달되긴 했지만은, 네. 아주 상식적으로 차분하게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북핵 문제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주장을 가장 많이 대변한 것이 중국이니까, 중국이 이제 절묘한 타이밍을 이용한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양국 간에 이야기된 그 북핵 폐기에서 일방적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일방적인 양보는 거부했다라고 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이제 그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거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다시 재팬 패싱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중국 측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에는 이 특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이제 주요 인사들을 보내서, 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기서도 빠져 있죠. 아니, 지난번에 사훈 국정원장이 네. 왔을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이제 아베 총리한테 직접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사훈 국정원장이.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은 말로는 일본하고 미국, 한국이 공동 보조를 취한다 하면서도 한국이 거기서 이탈해서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의구심 때문에 네. 그것이 더 큰 문제여서 더 네. 미국하고 이제 공동 보조 쪽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 네. 미일 이제 정상회담이 좀 예정돼 있잖아요. 예. 아베 총리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아베 총리는 역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이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일본이 뭐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한국 사정을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한국 그러니까 사정을요? 그 점에서 그렇죠. 한국이 미일과의 해양동맹에서 이탈해서 대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걸 제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고 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동북아 정세 이 흘러가는 걸 보면 또 전개되는 걸 보면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한국, 북한까지도 미국과 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중국 측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1%의 가능성으로 네. 사실은 클린턴 정권 때도 요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명록이가 미국에 갔을 때 낮은 선봉 항구를 미국이 쓰게 해주겠다 이런 말 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쪽의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수상도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로 이제 일본 측에서 이 북한과 직접 대화나 접촉을 좀 시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일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미국 중심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공개적으로 말들은 잘 안 하지만은 네. 이거 미국 믿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 나오면 일본만 큰일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을 이제 늘 일본이 어깨너머로 정말 저편 패싱을 악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흘려서 그것도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 네. 끝나자마자 바로 평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고이즈미 때였죠. 네, 고이즈미 총리 때. 네. 그때는 이제 일본이 거꾸로 미국 모르게 그거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네. 서로 상대에 대한 전과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미일 양국이 이렇게 상황이 중국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온 이상 네. 미일 관계가 긴밀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역시 미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홍영 통일일보 논설주간이었습니다. 자,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너 일가에 사재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까? 보통 이 순환출자를 해소를 해야 되죠. 지금 공정위가 10대 그룹 자체적으로 모범 답안을 내놔라 했는데 10대 그룹 중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지 못한 게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방법이 크게 보통은 가장 택하는 방법은 지주사 하나 만들어서 그 지주사의 지분을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네. 보통은 많이 합니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은 그런 길을 오래 걸리는 길을 가지 않고 간편한 길을 택했어요. 아예 그냥 현재 거의 사실상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식을 그냥 다 가져온 인수하는 형태를 하고 그게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인데 네. 그 주식을 인수하는데 5조 원이 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원래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다른 계열사 보유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현대차 그룹의 다른 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네.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 주식 팔면 양도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주주들은 양도세 면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자그마치 1조 원이라는 겁니다. 양도세만. 연간 우리나라 전체 주식 양도세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돼요. 그 절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거의 유례없는 사상 최대 양도세가 되는 거죠. 그거 내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와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편하는 핵심인 거죠. 네. 이게 현대 스타일입니까? 단순하고 간편한 걸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정부도 이런 걸 하겠죠. 떳떳하게 하라. 전공법을 택해라. 이런 거죠. 이건 뭐 정주영 전 명예회장 뭐 이분 생각이 좀 나네요. 갑자기. 뭐 이봐 해봤어. 그거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앞서 산업은행이 이 금호타이어 그 노조에 대해서 그 최후 통첩을 이제 보냈어요. 30일에 법정관리 가는 시간으로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조가 생각하는 거는 법정관리를 그냥 가겠다라는 건데 법정관리 가더라도 회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노조에서는 맞습니다. 그 타이어뱅크도 그렇게 요번에 인수 전에 뛰어든 타이어뱅크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정관리 이유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법정관리 가서 지금 청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청산하는 게 맞는데 선거 전이잖아요. 네. 저기 광주 쪽에서 정치인들이 돼 있으면 이걸 과연 금호타이어를 청산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는 분명히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 못할 겁니다. 네. 선거 이후에 아마 뭐 청산을 하든 처리를 하든 할 텐데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그 4월 2일에 이미 수백억 원대 그 어음이 돌아오거든요. 네. 갚아야 되는 그때까지 뭐 누가 돈을 넣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게 반드시 30일까지 중국계 더블스타 회사로 매각하는 게 동의를 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갈 수밖에 없다. 최후 통첩을 어제 보낸 거죠. 네, 산업은행이 과연 그동안에 그 관리 감독을 잘해왔는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노조가 정말 그러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정관리 이유를 겨냥한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게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그 정치인들과 정치권과 지금 그 결탁이 돼 있죠. 그런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니 뭐 상당히 노리는 거고. 결탁이라는 표현보다도 뭐 당연히 뭐 이제 생존권을 위해서 뭐 지역 정치인들한테 도움을 결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당연할 수 있는 건데 함께 뭐 공조방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국GM은 그 노조 측에 그 3월 말까지 결단을 내달라 한 거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이제 다가섰죠. 그렇습니다. 이 3만 달러가 그 선진국 어떤 그 진입의 어떤 그 기준으로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원래 2006년에 우리가 2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네. 12년째 계속 2만 달러대였다가 지난해 2017년 기준으로 29,745달러 거의 3만 달러 수준이 올해 아마 3만 달러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3% 경제 성장률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서 달러화 기준으로 표시되는 이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3만 달러 진입이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그 3만 달러 시대 도대체 어떻게 뭐 저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요. 저도 체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항상 통계는 그러니까 현실하고 3만 달러면 뭐 3천만 원,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현실과 네. 괴리가 되는데요. 이게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니까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보면 1억 3,4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인 가구면 1억 3천만 원 정도로 그렇죠. 연봉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집이 있나요? 많지 않은 거죠.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근데 이게 평균이라 과연 이게 평균이냐?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통계와 괴리인 거죠. 여기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에는 기업과 정부목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1인당이 아니라 정부, 기업, 가계 다 합해서 1인당 평균 소득이 3만 달러, 4인 가구 기준 1억 3천만 원대라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내 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네. 총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세금도 빼야 되고요. 매년 뭐 우리 대출 갚아야 되는 이자도 빼야 되고요. 그러다 네.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1인당 3,300만 원이 아니라
3만 달러가 아니라 1,870만 원 정도, 거의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3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도 안 되고 16,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게 주머니에 있는 돈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이 3만 달러가 됐으면 아무튼 그래도 뭐 늘긴 늘었다는 거잖아요. 내 그렇죠.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찌됐든. 근데 왜 늘었나 봤더니 정부 주머니가, 정부 고관이 확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1인당 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줄었고요. 56%대인데 약간 줄었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줄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는 요 1년 사이에 주머니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늘었는데 정부가 늘은 거예요. 네. 정부 차지 비중이 23.8% 좀 늘었습니다. 이유는 세수가 담배값 인상과 그리고 각종 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서 정부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확 다가서고 올해는 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의 착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우리가 이전에 이 경제 3주체 뭐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가계, 기업, 정부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계는 뭐 가계 주머니도 조금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 주머니가 좀 많이 늘었다. 어떻든 그러니까 정부 고관이 내 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이제 그 재원을 잘 써서 이제 말하자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우리 경제를 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을지는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만 좀 분명해 보이네요. 정말 정부 부문이 가계로 가는 낙수 효과가 있으려면 복지라고 이렇게 지금 현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세청이 이른바 그 금수저 청약에 대해서 결국 그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수저 청약, 금수저 특공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이 부분 정말 사실은 이것도 좀 화가 나는 뉴스예요. 맞습니다. 네. 서울 개포동하고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을 봤더니 그 특별공급 당첨자들이 10대, 뭐 19살, 뭐 2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이제 특공으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특별공급으로. 특별공급이라는 건 일반 공급하고 이제 달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같은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데 이 7억, 8억, 뭐 9억 하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대출길도 다 많이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 부모 잘 만난 금수저 10대, 20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금, 세금 탈루 여부, 자금 출처 여부를 국세청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분명히 아마 이들이 이제 어린 19세 청소년이죠, 사실상. 그렇죠. 우리 나이로 20세니까 대학생일 것 같은데 입주하려면 부모에게 돈을 증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세금 탈루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국세청은 원래 이제 예고를 했었죠. 강남 4구에 대한 그 추가 세무조사도 아마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그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제목만 소개해 드리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배값 그 경고 그림 때문에 흡연율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경고 그림이 중요하군요. 경고 문구, 경고 그림이요. 네, 그걸 깜빡 빼놓을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현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올해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국가 공권력에 의해 그 제주도민 3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제주 역사상 최대의 그 비극이었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주 그 4.3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전속 역사학자이시죠. 네,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948년 이제 4월 3일 일어난 사건인데 저는 이 4.3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들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사건에 네. 대한. 그게 뭐 4.19 혁명, 그다음에 뭐 5.16 쿠데타, 뭐 과거에 이제 5.16 혁명이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뭐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육시 방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4.3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건. 예. 네. 그만큼 성격을 단일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4.3 사건을 설명하자면 이게 딱 70년 전이니까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47년 그러니까 1년 더 전으로 47년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사실은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원로 예술인 한 분의 이제 회고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해방 맞았을 때 그 당시 이름으로 국민학생이었는데 해방 직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랑 놀면서 조선말, 한국말이죠. 네. 그 당시엔 조선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말 썼다가 교사한테 들켜서 양밤이 퉁퉁 부을 정도로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네. 혹독하게 맞았답니다. 근데 해방이 됐대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해방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개학하고 가을에 학교를 가면서 이제 그 나쁜 선생, 한국말 썼다고 때리던 그 나쁜 선생 안 만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게 제일 기뻤대요. 아니 그 초등학교 때는 예. 선생님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학교 갔더니 그 선생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해방을 배신감으로 맞았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었어요? 말씀을 좀 공개하기가 좀 임권택 그런가요? 감독이었어요. 아, 임권택 감독. 자기가 왜 네. 한국적 정서에 이제 영화를 그렇게 찍었는지 어떤 잡지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해방을 맞아서 다들 기뻐서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미군정 포고령 1호 중에 하나가 1호가 이제 청덕부 관공리들은 제자리를 지켜라였었고 네. 당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이제 미움을 많이 받았던 이른바 일본의 앞잡이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경찰 이제 요즘으로 치면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 네. 실제로 공출 뺏어가고 사람들 끌어가고 하는 일들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해방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대로 자기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청덕부 관리가 그런데. 됐고 경찰이 됐는데 이제 친일파 딱지를 쓰게 되니까 네.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겠죠. 이러면서 경찰과 이제 일반 대중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굉장히 깊어갔던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47년 3월 1일은 46년 3월 1일부터 사실 해방 시점에서는요. 네. 1949년 4대 국경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민족 유일의 명절이 3.1절이었어요. 그랬군요. 독립선언한 네.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네요. 예, 46년 3월 1일부터 3.1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룩적으로 치렀는데 네. 45년 겨울에 신탁통치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네. 46년부터 그러니까 해방되고 첫 3.1운동 때부터 3.1절 때부터 3.1절은 좌익과 우익의 세대결 현장이었어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좌익 계열의 이제 3.1절 기념 행사가 있었을 때 김하경찰이 그거를 이제 경비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말로 치었어요. 그게 다쳤는데 전혀 이제 내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간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미워하던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돌을 던졌고 돌을 던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다시 이제 그 보복 네. 수사를 강경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하면서 네. 그때부터 한 1년간 한 2,500명 정도를 체포를 했는데 체포에서는 좌익 혐의물, 좌익임을 대라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문도 진행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불만과 적대감이 폭주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그 4월 3일 이제 일이 터지게 되나요? 좀 일이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6년도 이제 아까 3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구금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제주도 남도당 지부에서는 네. 이제 민관 총파업을 이제 단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정에서는 이게 좌익계의 이른바 미군정 반대 운동이다라고 파악해서 강경 대응을 결정했고, 네. 게다가 46년 10월 달에는 유명한 이제 대구 10월 폭동이 있었죠. 잘 네. 아시다시피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가 여기서 주동자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좌익 세력과 경찰 간의 적대감이 더 고조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듬해 47년,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47년 3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러니까 3월 47년 내내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다가 48년도 들어와서 이제 남북
단정이 현실화되니까 남로당이 27 구국 수정을 지시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제주도에서도 남로당 중심의 무장대가 관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과거 일제 지배에 말하자면 부역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그게 계속 현 질서를 유지하는 해방 후에도 일으키는 과정에서 좌우익이라는 이런 이제 그 대립되는 이런 정치 공간 속에서 좌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또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만을 촉발시키는 계속 고조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4월 3일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 남로당 지부에서 무장대에서 경찰서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이 사건은 직접적인 발단을. 그런데 이제 이게 남로당만을 그 무장 봉기를 한 남로당만 잡으면 됐을 텐데 이게 왜 이제 그 제주 일반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한테도 이제 그 희생 당하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진압부대가 이것도 역시 제주도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 말 표현을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제주도민 사정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경찰이 상황을 봤다면 아무리 이제 경찰과 일반 대중 사이에 적대감이 깊었다 하더라도 이 집이 이른바 좌익계 집인지 남로당 계열 집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진압부대로 이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고 게다가 군 경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까지 진압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집집마다 뒤져서 청년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남로당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청년의 부모 중 하나를 죽이는 그 대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는 이제 일가족 전원을 그 마을 사람 전체를 거의 다 학살하기도 하고 그걸 북촌 사건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잔인하고 또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이제 학살이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려 그 10,000명 넘는 이제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공산 폭동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주항쟁이다 양면 학살이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4.3 사건 진상규명 및 그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도 있었죠. 어떻든 이제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 이제 2000년도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의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공식 규정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거로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4년 넘게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던 세월호 7시간 의문이 이제야 풀리게 됐는데요. 17세기 영국의 그 풍자 작가이자 그 시인이었던 사무엘 버틀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도 누구나 진실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잘 하려면 자각이 있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란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백병규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